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자조문 한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번 그 북두칠성에서 만들어지는 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북두칠성 우물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한자 붉을단자와 달감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그 입벌릴감이라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의 착오였기에 다시 정정하면서 오늘 붉을단자와 달감자 이 두 개 한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을단자는 지금 한자에서는 부수자, 점주 부수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자 어디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부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기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 기호 문자의 모음을 우리가 부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붉을단자에서 점주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부수자에도 나머지 부분은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 글자에 점주를 뺀 붉을단자에서 점주를 뺀 부분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한자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자의 연구가 깊어지면 저 모양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붉을단자는 우물정자에서 왔다. 근데 지금의 우물정자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모양 가지고도 우리가 붉을단자와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모양의 원래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의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붉을단자가 이 우물정자의 변형이다. 모양을 조금 바꾸었다. 그래서 만든 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이 우물정자에서 윗부분이 이렇게 생략된 그런 뭔가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문자의 모양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물정자의 윗모양을 이렇게 뭔가 모양을 다듬어서 이 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북다라는 개념과 왜 그것을 단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저 모양을 가지고 북두칠성의 우물정자 모양을 가지고 왜 북다라는 뜻으로 쓰고 그것을 왜 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음가 단이라는 말은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있다. 그래서 저 글자의 쓰임을 보면 붉을단자의 쓰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체에서 단전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꼽 아래 새치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이 혈자리를 우리가 단전 그러는데 저 단자는 바로 그 단전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자, 단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전. 우리는 그 단전 호흡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 쪽에서 많이 이 혈자리가 활용이 되는데 단전을 집중해서 호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혈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왜 우리가 단전을 중심으로 그 호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는 이렇게 부르는 우리 단전은 어딘지 모르지만 붉은 것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 다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단전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오묘한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디론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이 단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단전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이 붉은 것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 단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디라고 보면 좋을까요? 이 단자는 우리 단전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하늘의 북두칠성과 닿아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달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을단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달감자도 달다라고 하는 맛, 우리가 보통 오미 5가지 맛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단맛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맛을 달다라고 이 문자를 만든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맛을 우리 혀가 느낄 때에 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설명이, 그 맛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달감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달다라고 하는 맛의 의미는 무언가 오묘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그런 맛이다.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불렀냐면 감이라고 불렀어요. 감이라는 말은 가다라는 뜻의 명사형입니다. 가다. 자, 그러면 달다라는 맛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한다면, 달다라는 맛은 어디에서 온다? 근데 그 어디라는 곳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에서 오는 맛이 단맛이에요. 그리고 그 맛을, 북두칠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오묘하다. 왜냐하면 북두칠성은 밤에 볼 수 있잖아요. 어둠, 이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달감자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달감 붉을단자에다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윗부분, 우물정자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위를 향해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양을 다듬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딘가 닿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를 단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달감자는 모양이, 방향은 반대죠. 이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물정자의 이 아랫부분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음가가 감입니다. 가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글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제에 우리 한자 학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백자초문 강좌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천 따지 글자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배워서 신문을 읽는 정도의 소양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자문식 한자 학습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한자 하나 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한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그 원리, 근본, 본질, 가치, 이런 거에 알고 싶다면 저와 같이 이 백자초문 한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개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개통을 따라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한자를 만든 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것을 읽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한자 학습은 우리가 정말로 비싼 그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5G에 속하는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그냥 단순히 전화하는 데만 쓰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그 다양하고 그 유용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냥 통화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한자들은 아마 인류가 미래에 필요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자 학습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견해의 토대 위에서 저와 함께 이 한자 기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와의 이 시간이 훨씬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강좌는 이렇게 그 비대면에 이런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곳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참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자의 비밀과 백자 초문. 그런데 이 두 가지 책 중에서도 먼저 보셔야 될 책이 한자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이 한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백자초문은 뭐냐면 그 한자의 비밀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한자를 보는 법. 정말로 한자들이 그런 계통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소리. 이 계통에 따라서 한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자를 습득할 때에 이 계통에 따라서 한자를 습득하면 훨씬 쉽게 많은 한자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도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강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와 둘과 셋.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뭔가 기초를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1, 2, 3. 1, 2, 3도 모르냐? 이런 표현. 그 말이 우리 말로 돌아오면 하나와 둘과 셋입니다. 그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들은 1과 2와 3에 다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기초 14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기초 14자도 또 하나와 둘과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원래의 하나, 전체로서의 하나. 둘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둘. 셋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셋. 또 이렇게 하나와 둘과 셋을 더 이제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를 이렇게 도형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순환하는 전체로서의 하나. 전체로서의 하나. 우리말의 하나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로서의 하나. 빠짐없는 전체. 따라서 하나 그 말 속에는 공동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라는 말이 만들어질 때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둘은 하늘과 땅이 원형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그냥 서로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 하늘이 그냥 멈추어 있다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때는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진 별개의 것들이 아니고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의 개념을 하늘과 땅에다 적용하면 저 둘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둘.
따라서 저들에게 이제 그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둘은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한자와 한글이 하나를 나타낼 때에 그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 둘로 나누어 볼 때에 둘을 나타내는 기호, 이런 기호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호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것을 토대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은 원리로 셋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셋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그냥 별개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만물은 만물이지. 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순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결국은 순환의 이 질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환이 하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하늘의 큰 질서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이 합해서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 세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사람은 이 세 번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당연히 부여되는 임무,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존재들은 그냥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주어진 당위성, 그 당위성이라는 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과 땅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존재들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세 번째 존재로서의 이런 임무, 하나와 둘과 하나라고 하는 그 질서에 참여해야 되는 세 번째 존재로서의 이런 뭔가 의무 같은, 어떤 면에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명령 또는 지상의 명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극히 상에 위에 있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개념으로, 그런 용어로 부른 것이 이 세 번째 존재들에게는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 번째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말과 문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개념들, 이것들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하나, 둘, 셋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배울 만한 교재가 없었어요.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한자에서 이 기초 14자를 알게 되고 기초 14자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와 둘과 셋에 대한, 특히 세 번째 존재가 거역할 수 없는 천명과 같은 것이 이렇게 깔려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세 번째 존재들을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세 번째 존재들에게는 이런 운명과도 같은 천명이 더 씌워져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셋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하는 선상에 있는 하나와 둘과 셋을 회전하는 그 원을 생략을 하고 점 3개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점 3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서 보면 사찰의 양측 기와 측면 말고 그 옆 측면에 보면 저렇게 점 3개를 찍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삼보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과 관계없이 저 점을 보게 되면 저 점은 하나, 둘, 셋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 점 세 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탑. 탑은 우리에게 우리 세 번째 존재들의 삶의 철학을 정립해 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탑을 한번 볼까요? 보통 탑은 3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3층부터 5층, 7층, 9층, 11층, 13층 이런 식으로 탑의 층수는 홀수를 지향합니다. 그런 탑의 첫 출발이 1층, 2층, 3층의 3층 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탑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이제 핵심 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탑을 보면 탑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탑의 여기 기단부, 이 탑에 날개가 있고 아래에 요 네모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단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2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층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1층입니다. 자, 2층이 없는 3층은 있을 수가 없어요. 1층이 없는 2, 3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기단부가 없는 1층, 2층, 3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저 탑이 이제 불가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탑을 보면 우리가 불교를 연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저 탑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정말로 최상의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원으로 된 하나와 둘과 셋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도형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최상의 소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탑이에요. 탑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와 둘과 셋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셋의 관계에서도 3층은 2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2층은 1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바로 1과 2와 3, 하나와 둘과 셋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2층이 없으면 3층이 존재할 수 없고, 나는 3층인데 3층은 2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1층이 없어도 존재할 수 없고, 기단부가 없으면은 아예 이 세계가 전체가 존재할 수 없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셋으로 된 이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그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탑은 3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3층이 없는 1층과 2층, 탑의 관점에서 그 탑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층이 없이 3층과 1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1층이 없이 2층과 3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1층과 2층과 3층 탑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우리 한민족의 삶의 철학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삶의 철학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삶의 철학. 탑에서 분명히 그러하죠.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상대가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 존재로서의 인식의 토대 위에서 나온 삶의 철학이 우리 한민족의 중요한 살림의 철학입니다. 살림. 우리는 보통 그러죠. 살림살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 살림살이 어때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서
아주 뭐 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림살이라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살림과 살이 두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살림살이는. 뒤에 있는 살이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살이를 합니다. 동물도 동물의 살이를 하고 식물도 식물의 살이를 합니다. 심지어 곤충도. 따라서 사람도 다 살이를 해요. 우리가 생존해 간다는 그 부분만 말할 때는 살이라고 해도 돼요. 사람도 살이를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살이 앞에다가 살림을 붙여요. 살림. 살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림, 살리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무언가를 살리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일상어, 살림살이라는 말은 그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여간 언제 그런 말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5,000년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런 말들을 아마 썼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살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살림이라는 걸 붙여서 살림살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가치관 뭘까요? 바로 이 탑은 우리에게 그런 철학의 출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구성 내용을 말할 때에 우리가 보통 천지인 이렇게 말을 해요. 1, 2, 3. 근데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1, 2, 3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단부가 또 있어야 돼요. 이 기단부는 바로 우리가 그 이전 기초 14자 할 때에 점으로 표시한 그 점을 말합니다. 그렇게 점에서 펼쳐지면 하나와 둘과 셋으로 펼칠 수 있고 이 셋이 합쳐지면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형상화가 바로 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자, 이런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한 이치를 완전히 터득하신 분들이 그런 그 가치관을 토대로 만들어낸 생활 용어가 살림살이입니다. 아마도 그 미래에 우리가 인류에게 뭔가 그 발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첫 번째 우리의 이 살림살이라는 용어가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이 가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선 세 번째 존재에서도 그 의식이 우리 삼일신고에 보면은 인물, 사람과 만물이 삼진을 똑같이 받는데 그 중에서 인전지, 물편지 고르게 조화롭게 받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사람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먼저 세세 살림의 철학이 되살아나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고 인류가 살면 지구가 살고 지구가 살면 우주가 살고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세세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렇게 세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이 탑으로 탑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탑을 볼 때 우리는 저런 철학을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철학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빌함삼, 회삼귀일, 삼일철학. 우리 철학을 특별히 삼일철학이라고 해요. 그 삼일철학이라고 할 때 그 토대가 바로 이 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회삼귀일. 셋으로 만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지빌함삼. 하나를 잡았더니 그 속에 셋이 들어있더라.
자, 저 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철학하는 한국 사람들의 뭔가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인에서 천이 하늘인데 또 여기서 하나를 말할 때 이게 또 천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념이 매우 지금 뒤섞여 있어요. 구분이 되지 않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는 우리 철학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철학의 분야에서도 우리 한자에서 말씀드리는 초기 기초 14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초 14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의 하늘의 종류가 기초 14자에서만 해도 벌써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개의 하늘을 약간씩 이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구분이 안 되어서 우리가 우리 철학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이 탑을 계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